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여기 적혀 있는 주제처럼 현대 미술은 과연 우리에게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술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아름답다, 뭐 소위 미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교육 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습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 속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도 좀 잘 아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자, 그 쿠스타프 쿠르베라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만남인데 부제가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853년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쿠르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쿠르베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쿠르베를 평생토록 후원했던 후원자입니다. 부유한 은행가였는데 그림도 사주고 쿠르베가 감옥에 갔을 때 맛있는 것도 넣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쿠르베는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예술가가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예술가는 매우 어렵습니다. 창작 환경이. 지금 현재 오늘날 2015년 현재 예술가들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을 못 법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생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쿠르베는 이때 19세기 쿠르베나 지금의 예술가들이나 별반 생활상의 차이가 없는데 쿠르베가 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창의적 열정과 자부심, 자존감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쿠르베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왼쪽에 있는 후원자에게 후원자와 대면을 하는 장면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쿠르베한테 오히려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뭐 지금 같은 그 사회상이라면은 나를 평생토록 도와주고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작가가 후원자한테 그렇게 거만해 보일 정도의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쿠르베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굉장히 고집도 센 그만큼 예술적 영감과 한 시대를 빛내는 역량도 굉장히 뛰어난 작가였습니다. 쿠르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은 부르주아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누구라도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다.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고개를 숙여야 될 이유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창의적인 예술가 앞에서는 오히려 평범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후원하고 그림을 사주고 살갑게 맞아주는 것은 오히려 가문의 영광으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메시지입니다. 초반에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잃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쿠르베 사실주의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 쿠르베의 작품을 많은 예술가들이 흔들릴 때마다 자본의 권력의 어떤 그 세속적인 정치에 흔들릴 때마다 이 그림을 보고 다잡는 분들이 아마 없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그런 자존감에 대한 얘기, 이 그림을 통해서 그 얘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자기 내부에 많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이 일단 자존감을 높이는 첫 번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자, 1929년 에드워드 호퍼라는 미국 작가가 그린 첩스위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중국식 볶음밥 아시죠? 네. 당시 미국에는 그런 중국식 볶음밥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처럼 여기 가도 있었고 서민들이 와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이 등장하는 이 공간도 평범한, 네, 아주 일반인들이 찾는 그런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서는 간판이 보이고요. 약간 첩스이라는 간판 일부가 보이고요. 빛이 살짝 들어오고 있고요. 왼쪽에는 고독한 남자가, 고독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성분이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응시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언뜻 봐도 느끼시겠지만 왠지 정적이죠. 네, 빛은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정적인 느낌, 무미 건조한 느낌을 사실 배제하기가 좀 힘든 그림이에요. 에드워드 호퍼는 1929년, 30년, 40년, 50년 유럽 현대미술, 미국 현대미술이 굉장히 범람하고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할 때에도 오로지 이런 스타일의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분은 일단 번잡하게 흘러가는 유행에 따르질 않았어요. 자기 소신껏 신념껏 이런 식의 회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좀 더 편안한 세상이 되고 있지만 인간 소외와 고독감은 더 증가하고 있다. 더 높아지고 있다. 나는 그림을 통해서 그런 인간 소외 현상과 고독을 담아내고 싶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똑같은 풍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특히 아마 에드워드 호퍼의 이런 정적이면서도 고독한 외로움에 휩싸인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1929년이면은 미국이 이제 대공황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그 대량 생산 체제와 대량 소비 체제가 기틀을 잡아가던 그 초반일 겁니다. 가장 어느 나라보다도 부유한,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삶을 많이들 누리고 있던, 네, 그런 시절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씁쓸함은 더 가중되는, 네, 그런 여운을 담아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통용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당시에 느꼈던 에드워드 호퍼가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쓸쓸함과 고독함이, 인간성의 상실이라든가 소외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명화하고 있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요즘에 SNS 많이 하죠. 네, SNS 많이 하는데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보다 온라인에서의 소통이 더 많아졌죠. 실제로 밖에 나가면 만나기도 힘들고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알지도 못하지만 페이스북 같이 5천 명, 뭐 몇천 명 되는 친구를 우리는 맺을 수 있죠. 그러나 클릭 한 번이면은 그 관계는 금방 단절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뭔가를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없어. 외롭죠. 막 주목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좋아요를 눌러주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예요. 네. 그럼 반대로 내가 좋아요를 받고 싶어. 그 얘기인 즉슨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로 자기가 쓰고 자기가 좋아요를 눌러. 나도 나를 사랑한다는. 네. 이게 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네. 밖에 나가서 떡볶이 먹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산책을 하거나 하면서 그런 모습보다는 카페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핸드폰 보고 있죠. 네. 시대상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가 근원적인 고독은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에드워드 호퍼가 1929년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을 예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은 이렇게 선견자적인 입장도 가끔씩은 취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감동, 어떤 깨우침,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림이 갖고 있는 여러 발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네, 아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아시는
작품이에요. 그죠? 네. 1917년에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런 소변용, 남성 소변용 변기를 사다가 전시장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 전시는 독립작가 전시회였는데 누구나 돈 안 내고 그냥 참여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식의 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전시했을 때 이 작품은 바로 뜯겨져 나가 버려졌습니다. 듀샹은 충격을 받았죠. 사실 듀샹이 충격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같이 전시를 하려고 했던 작가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이지만 그 전만 해도 예술가에게 있어서 그림이라는 것은 반드시 손으로 그려야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있고 너네 집에도 있는 걸 갖다가 전시장에 갖다 놓고 작품이라고 해? 이거는 너무 기망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변 작가들은 100% 받았습니다. 듀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드시 예술가가 손으로 그려야만 예술일 수 있냐? 그것은 너무 낡고 진부한 사고다. 사고를 바꾸면 개념이 바뀐다. 개념이 바꾸면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논문도 쓰고 잡지도 만들고 공방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듀샹의 이 작품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60년대까지도 듀샹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듀샹은 그런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래, 난 할 거 다 했어. 이제 낚시나 갈 거야. 실제로 낚시를 가고요. 낚시로 소유를 하고 체스 대회에 나가서 체스 왕을 한다거나 전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자기는 예술 할 걸 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술은 어떻습니까? 이 듀샹이 만들어 놓은 저 레드메이드, 그러니까 기성품을 갖다가 전시장에 들여놨을 때 기존의 사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전복된다는 것, 새로운 의미로 부여된다는 것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현대 미술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작품이 어느 미술관에 출품돼도 우리는 의아해하지를 않습니다. 듀샹이 말하고자 한 것은 고정관념의 탈피입니다.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듀샹이 없었다면 우리의 미술은요, 아까 원장님께서 조선백자 말씀하셨지만 그 도공의 역사가 그냥 이어져 왔을지도 모릅니다. 도상봉 선생님이나 과거에 이중섭 선생님이나 이런 김한기 선생님, 그런 식의 화풍이 어쩌면 지금도 이어져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듀샹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미술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었죠. 요는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어떤 현상을 대할 때 다르게 보기, 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술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무언가에 있어서 옆에서 보거나 위에서 보거나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백을 전달한다는 것. 네. 그것도 예술이 갖고 있는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또 볼게요. 도미에. 도미에라는 그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쿠르베와 더불어서 사실주의를 이끈 프랑스의 아주 걸출한 화가죠. 네. 이 도미에는 교과서에는 3등 열차만 자꾸 실리는데 이렇게 가르강티아라는 훌륭한 풍자와도 굉장히 많이 남긴 작가입니다. 도미에는 현실에 저항했고 부패한 정치 권력에 자기 소신껏 자기 의지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그 1532년에 지은 라블레의 가르강티아라는 풍자 소설 속에 등장하는 거인 왕을 빗대어서 그 당시에 왕으로 있던 루이 필립이라는 이 루이 필립이라는 왕을 조롱하는 그림입니다. 머리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배 모양이에요. 배. 서구에서는 배를 뜻하는 게 멍청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왕이 굉장히 거구죠.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국민들인데 자세히 보면 얼굴이 굉장히 말라 있어요. 피폐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려서. 그런데 혓바닥을 내밀어서 컨베이너 벨트처럼 이렇게 그
식량을 빨아들이는. 네. 국민들은 말라가는데 왕은 피득피득 살찌는. 그리고 엉덩이 밑에 자세히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우리식으로 하면 신하들, 고관 대작들이 저 왕이 배설하는 것들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국민들의 고요를 짜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미의식 풍자였습니다. 이것이 발표되자 도미에는 감옥을 갑니다. 네. 불쌍하게도 감옥을 가고 탄압을 받습니다. 정치적 탄압이죠. 그러나 루이 필립은 이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1948년인가 1884년 1848년 네 1848년 이 그림으로 인해서 시민 정신과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요. 결국 루이 필립은 영국으로 망명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당대에 미쳤던 파급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네. 비록 작가는 감옥도 가고 힘든 역경을 치러야 됐지만 예술 작품 하나가 당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과거 정권의 대통령을 했던 누군가가 어떤 전시에 또는 의심되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시가 강제로 취소가 되거나 불허가 내려지거나 뭐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사례를 우리도 가장 아시아에서 민주적인 국가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지금도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풍자와 직설적인 화법의 그림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면서 조금 더 나은 세상, 평등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 그것이 진실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갈망하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이 단지 꽃이나 뭐 산이나 바다나 이런 것도 물론 좋고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시대상을 담아내는 그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 그 원류객에 해당하는 도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일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을 또 볼게요. 독일의 캐테 콜비치라는 여성 작가입니다. 의사랑 결혼을 해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돌보는 일을 했고요. 말년에는 전쟁의 비참함을 맛보고 전쟁을 반대하는 구호성 강한 그림들을 많이 그린 세계적인 판화가입니다. 조각도 물론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라는 1903년의 작품입니다. 가난에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나갈 때 캐테 콜비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것이야말로 현대판 피에타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바로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죽은 어머니,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네.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장면이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아마 부모가 어느 부모든 결코 맛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비극 중에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 시대상은 질병과 가난에 헐벗고 굶주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고요. 그것을 보다 못한 콜비치는 이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지에 대해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가슴 찐하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발발하죠. 둘째 아들이 피터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라. 네가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나 2주도 안 돼서 아들의 전사자 통보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이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농민 연작을 했던 과거의 그림에서 벗어나서 전쟁 연작 같은 우리 시대에 맞이하는 이 비극에 대한 참상을 세계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하에 많은 전쟁 관련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손주마저도 전쟁에서 잃어버립니다. 예술가들은요,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보담으려고도 하지만 내 힘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그림이라는, 예술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보다 널리, 보다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생성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 뭐랄까요, 그냥 알 수 없는 뭔가 짜릿함이 느껴집니다. 네, 단지 판화일 뿐이지만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비애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절실하고 애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세상, 밝은 세상, 네, 누가 누구를 억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작가의 정신이 온전히 올곧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캐테 콜비치는 아주 훌륭한 역사의 햄페지를 장식한 거장으로서 우리 시대의 아픔을 진정으로 나누려고 했던 그런 작가로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조금 괴기스러운 작업인데요. 마크 퀸이라는 영국의 작가입니다. 소위 YBA, Young British Artist라는, 우리는 예술가들이 현실 세계를 그리고 꿈과 몽환을 그리고 이상을 그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풍경도 그리고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르,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크 퀸은요, 이게 마크 퀸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5개월간 4,500g에서 정도 내외로 하는 자기 피를 모읍니다. 매일 조금씩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상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금씩 부었습니다. 당연히 피는 액체이기 때문에 응고가 돼야 되겠죠. 냉동고에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작품은 수십억에 호가하는 작품가를 형성하면서 곳곳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마크 퀸이 이 작품을 피로 만든 이유는 인간의 몸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물과 피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봤기 때문이고요. 그게 없다면 바로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라는 소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한 것은 자기도 곧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요. 실제로 이 작품은 전기 코드를 빼면 냉동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죠. 네. 그만큼 인간의 삶도 어쩌면 찰나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크 퀸은 이 셀프라는 두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짜 의도는 뭘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표피적인 정의일까요? 아니죠. 죽음을 대비해라.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죠. 오늘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입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이것이 마크 퀸이 하고자 한 얘기였습니다. 삶은 어쩌면 허무하다, 바니타스 같다. 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즐기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든 그 욕망과 건전한 야망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는, 이 작품은 바로 후대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이네요. 마침 그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 작가입니다. 크리스 오필리라는 작가예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을 안고 있습니까? 네. 가난하니까 공부 못할 것이다, 또는 공부를 잘하니까 어떨 것이다, 또는 뭐 부자니까 어떨 것이다.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크리스 오필리는 이 작품을 통해 저항 또는 반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제목이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자세히 보면 후광이 있어서 이분이 성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가
미국에서 전시됐을 때 큰 논란을 났습니다. 브루클린 뮤지엄에서 전시를 했는데 뉴욕 시장이 이 전시에 이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왜?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그 이유가 보시다시피 이 성모 마리아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흑인 성모 마리아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신성을 모독한 것이고, 따라서 이 전시는 할 수 없다. 이 작품을 내려라. 그러나 브루클린 뮤지엄에서는 거기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갑니다. 법정 소송에서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크리스 오필리 쪽 사람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당신네들의 주장과 틀렸는지. 흑인 성모 마리아인 것은 맞지만 성경 어디에도 백인이다, 흑인이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나한테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주체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흑인 색깔 논쟁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판사가 듣고 있다가 그렇지, 맞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또 하나를 거론을 합니다. 왜 주변에 있는 널려 있는 그러니까 성화를 보면 아기 천사들이 성모 그 근처에 나팔 불고 막 이런 장면 기억나시죠? 왜 저런 이상한 것들이 아기 천사처럼 주변에 있느냐? 저거는 포르노 잡지에서 오린 생식기관 아니냐? 이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 성모 마리아의 근처에 그게 있다는 건. 크리스 오필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하고 우리는 그 후대들이다. 그 후손들이다. 그런데 그 생식기관을 표현한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느냐?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은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것이 한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동일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 생식기관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품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 오필리는 바로 그런 식의 논리를 펴니다.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판사가 듣고 있다가 야, 그 얘기도 맞다. 그렇지.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마지막으로 뉴욕시장이 회심에 찬 미소로 히든카드를 하나 던지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림 속에 얼룩덜룩 묻어있는 저거 배설물인데 배설물을 발랐어요. 코끼리 배설물을 그림에다가. 저거야말로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크리스 오필리가 정말 지독한 편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 똥은 나이지리아에서는 말렸을 때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되는 소중한 생활 자산인데 당신네들이 그것을 단지 배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라든가 풍습의 차이까지도 폄하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옛날 시골에서는 소똥 같은 거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했거든요. 네, 지금이야 연료가 화석연료, 원자력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정말 가난하고 빈곤 국가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거 맞죠. 판사가 듣고 있다가 네 말이 다 맞다. 결국엔 크리스 오필리 브루클린 뮤지엄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시는 무사히 치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종차별적이면서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차별, 편견이 얼마나 심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떤 삐딱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그릇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예술가들은 편견, 차별, 부의 문제, 정치 권력의 문제,
어떤 빈곤의 문제, 전쟁, 기아, 질병,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한 점을 보더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작품들은 조금 더 기억을 해서 어떤 제가 전달드린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